주제를 저출산으로 주셨는데 원고는 저출생으로 작성했습니다. 출산은 아기를 낳는 행위에 초점을 두었고 출생은 태어나는 아기에 초점을 둔 것이다 는 지적이 최근에 있습니다. 무슨 다른 어떤 편견이 있어서 출생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아니고요. 저희 정부도 출생이라는 용어로 바꿔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출생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고를 작성해서 드렸습니다. 구쪽에 있는 것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한민족의 희망 한국교회가 복음이 들어오는 그 10년 뒤에 한민족은 전쟁의 경험을 시작합니다. 8차례 60년 동안 국제전쟁을 치렀고요. 그 국제전쟁이 전부 전쟁에서 이긴 나라는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고 전쟁에서 진 나라는 세계의 패권을 빼앗길 만큼의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한민족은 그 8번의 전쟁으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저희 저출생 문제가 꼭 그렇게 전면적인 파괴를 뜻하는 전쟁에 비교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그에 준하는 만큼의 사회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문화와 문명에 대한 도전이다. 단순히 수가 주는 것 이상의 사회 전면적인 변화를 초래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의 역사적인 경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 사회 저출생 현상에 따른 인구 변화는 대체로 지난 세기의 정부의 캠페인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키자. 여러 가지 캠페인을 했습니다. 또 경제적인 요인으로는 1998년 12월 31일 날 일어났던 소위 IMF 체제라고 말하는 경제 위기가 직접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1999년도 무렵에 결혼을 미뤘던 이야기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직접 출산율이 떨어졌습니다. 이의수 목사님께서 생명과 희망의 네트워크 말씀하셨는데 2006년도에 발족됐습니다. 2006년에 생명과 희망의 네트워크를 발족할 때 무렵의 합계 출산율이 1.3명, 1.4명이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낮은 것인데 별로 잘 자각을 못하고 지나온 겁니다. 이미 결정적으로 합계 출산율이 낮아진 것은 1998년 IMF 체제와 함께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저출생 현상은 이미 다 이해하시기 때문에 반복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출생을 보실 때는 반드시 고령화, 다문화화, 세속화라는 인구의 변화와 함께 보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이미 한국 사회 저출생은 합계 출산율 0.78로 세계에서 제일 낮다는 것은 다 아시고요. 고령 사회로 가는 것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다문화화, 우리 스스로 적극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이민자들이 들어오고 있는 이 현실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저희가 1년에 평균 20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들어와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1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의 카테고리를 이민자로 생각합니다. 30만 명 가까운 수가 돼 있고 조만간 30만 명을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의 5% 선을 곧 넘어가게 됩니다. 시골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3명 중에 2명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관심을 크게 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속화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 종교 인구가 비종교 인구보다 적습니다. 그는 2015년 센서스에서 확인했고요.
2021년 갤럽의 조사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종교가 없지만 나의 삶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함께 이해하고 복합적인 현상을 총체적으로 대응을 해야 저출생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1쪽입니다. 저출생이 초래하는 사회와 교회의 변화는 어떤 것인가? 합계 출산율 0.78이 초래하는 직접적인 예는 어린이집의 표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선교원이나 어린이방, 교회가 열심히 했던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회가 가져가서 어린이집을 만들었고 보건복지부가 법률로 뒷받침하고 재정을 후원을 합니다. 어린이집 운영 재정의 80% 가까운 돈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어린이집이 많을 때 4만 개가 넘었는데 지금은 3만 개가 안 됩니다. 딱 5년 사이에 1만 개가 줄었습니다. 저출생 때문에 태어나는 아이가 적고 아이가 적으니까 어린이집이 충원을 하지 못하니까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은 편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세워서 일부 국립과 공립 어린이집으로 사들였지만 문 닫는 어린이집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린이집이 없는 읍면동이 작년 말 현재 554개입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CTS-TV가 있는 동작구에 어린이집 167개가 있습니다. 꽤 많은 수가 있고요. 아이를 맡기고 일하러 가든지 아이를 맡기고 엄마가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작구에도 어린이집이 없는 동이 있습니다. 노량진 2동은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량진 2동이 물론 재개발을 위해서 준비 중이기 때문에 거주하는 수는 적지만 그곳에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아이를 데려와서 맡기고 직장에 출근하고 싶어도 맡길 어린이집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자꾸 어린이집을 강조하느냐? 저희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리서치 기관에 맡겨서 출생과 엄마의 경험을 조사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로 드는 것이 돌봄입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워본 엄마의 78.2%는 집 가까운 곳에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운영해주면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아이 하나 가진 엄마의 60% 이상은 만약에 이 세 가지 조건에 맞는 어린이집이 있으면 둘째 낳는 것을 고려하겠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만큼 돌봄 문제에 대해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주저하는 것은 경제적인 요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교육 문제,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주택 문제, 살아야 되니까. 근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엄마의 경우에는 돌봄 문제를 가장 크게 들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집 얘기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저희가 이 저출생 현상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현상이 생길 겁니다. 이것은 KBS가 만든 그래프입니다. 그 자료는 감사원의 자료를 사용했습니다. 이미 2017년에 현재 추세의 저출생이 계속되면 이 시군구는 옆에 있는 시군구와 통폐합해야 된다는 것이 이미 12곳이었고 71곳은 그렇게 향해 가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어제 의성군에 내려가서 저출생 문제에 대한 포럼을 했는데요. 의성군이 가장 인구가 많았을 때 21만 명이 넘었습니다. 현재 인구 5만입니다. 지역사회가 붕괴되고 지역이 소멸하는데 100년 뒤면 8곳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남지만
221곳은 통폐합하지 않으면 유지할 수 없다. 현재대로 간다면. 전제는 있습니다만 그런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저출생이 미치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저출생은 학령인구 감소만이 아니라 노동인구 감소도 영향을 주고요. 국방인구도 영향을 줍니다. 대한민국 군인이 유지가 안 돼서 군단도 줄이고 사단도 줄이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어린이들이 지난 제일 많을 때부터 시작하면 일정 기간을 따질 때 어린이들이 30% 주는 동안에 교회학교 학생 수는 40% 줄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주는 수보다 교회학교 학생이 주는 수가 훨씬 빠르고 가파르다. 직접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쪽 이하인데요. 그럼 이런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는가? 첫째는 이 저출생 문제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크고 복잡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먼저 하는 게 좋겠다. 교회 내에서 저출생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서 최소한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 정도면 이 문제가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를 좀 제대로 아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교회가 저출생 문제에 대한 대책에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저희가 전쟁이 일어나면 국난 극복을 위해서 한국은 종교가 나섰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1919년에 3.1운동 만세운동이 일어난 곳에 노란색 핀을 꽂고 교회가 있는 곳에 빨간색 핀을 꽂으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교회가 그 고난 속에서도 만세운동을 했고 그 이후에 독립군들이 이길 때 그 무기를 운반하는 것까지 교인들이 도왔습니다. 물론 이제 전쟁과 죽음을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한국교회 이제는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국교회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이 돌봄에 대해서 관심을 두면 좋겠습니다. 특히 0~3세 돌봄에 관심을 두면 좋겠습니다. 돌봄 체계가 무너지는데 가장 빠르게 무너지는 것이 0~3세 돌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제대로 된 어린이집을 하려면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서 갖춰야 될 시설 다 갖춰야 되니까 쉽지는 않은데 여건이 되는 교회라면 먼저 스스로 지역사회 어머니들을 위해서 0~3세 영유아를 돌볼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는 게 좋겠고, 교회가 직접 돌보기 어려우면 부모들이 아이들 데려와서 서로 협력하도록 그런 나눔터 같은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어떨지, 또는 계속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면 한 주일에 한 번 함께 모여서 아이를 데려와서 고민을 나누고 또 쉴만한 공간으로 삼을 수 있는 걸 주면 어떨지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4.5번입니다. 이 계몽이 필요한데요. 계몽의 첫 번째는 제가 살아보면서 겪어본 것은 목사님의 설교가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어떤 때 특별히 출산 문제, 출생 문제, 저출생 문제, 결혼 문제를 강조하시는 것도 좋지만 수시로 예화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 주제로 설교하시는 것은 자주 하기 어려우시니까 관련된 문제를 들어서 설교를 하시면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는 저출생으로 인한 교회학교 위기를 더 고조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학교가 현재 교회학교,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학교, 교사가 있고 전임전도사나 부목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교회가 공간을 학교 모델로 운영하는 교회학교가 제가 속한 통합교단에서는 50%는 없습니다. 교회학교가 있는 50% 중에도 그 절반은 전담 전도사가 없습니다. 교육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학교의 모델을 갖고 있는 게 전체 교회의 2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와서 이 수가 20%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를 생각하면 서구 교회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살려서 키즈 카페라든지 플레이 그룹과 같은 새로운 모델을 좀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그런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교회 학교 문제를 비롯해서 교세 감소 문제는 인구 변화에 따른 것인데, 인구 변화를 저희보다 앞서서 경험한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이 저희보다 10년 앞서서 경험했고요. 서구 교회는 저희보다 30년 먼저 경험했습니다. 30년 먼저 경험했던 서구 교회와 10년 먼저 경험했던 일본 교회 경험을 잘 살펴서 반면 교사로 삼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을 갖습니다. 서구 교회는 1970년에 시작된 교세 감소가 20년 뒤에 새로운 교회론에 대한 이론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교적 교회론, 혹은 선교 중심의 교회, 혹은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이라는 것이 20년, 그런 이론이 나타나는데 20년 걸렸습니다. 근데 저희는 한국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 교회고, 본질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서구가 얘기하는 선교적 새로운 표현에 익숙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한국 교회는 꽤 잘 버틸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잘 버틸 수 있는 이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능동적으로 변화에 대처하는 것으로 가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신학교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다 아십니다. 근데 다른 종교의 사례를 보면요, 카톨릭의 경우에는 7개 신학교를 3개로 통합했고, 3개 신학교도 학교마다 입학생이 10명이 안 됩니다. 불교 승가대학은 어떤 해에 2명을 받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 똑똑하고 생각 있고 능력 있고 헌신적인 젊은이를 보면 신학교 가라고 강조하셔야 됩니다. 조만간 목사가 없어서 큰 고통을 겪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는 목사가 많다고 생각하고 많은 수의 목사님들 때문에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고민하셨는데,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목사가 없어서 고민하게 될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고도로 발달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글로벌 넘버 5쯤 안에 들어가는 교회가 됐거든요. 이거 유지하는 게 보통 리더십 아니면 유지 못합니다. 그러니 똑똑하고 능력 있는 목사들이, 모든 목사가 그렇게 될 필요는 없지만 몇 사람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교회 내에서 누구를 보든지 신학교 가라, 목사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강조하셔야 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도 이것은 찬스입니다. 바로의 7년 6년 동안 이집트 사회를 바꾼 것처럼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저희는 한국교회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찬스입니다. 저희 교단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교세가 준다는 것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총회 정책을 바꿨습니다. 교세가 증가할 때 합리적으로 자원을 쓰기 위한 기후개혁의 방향을 교세가 감소할 테니 핵심 역량을 보존하기 위한 기후개혁으로 방향을 바꿨고, 그것이 2014년입니다. 이제 10년 됐습니다. 나타난 현상은 재판국을 줄이고 연금을 19% 깎고 총회 예산을 19% 줄이고 총회 직원을 20% 줄였습니다. 국내 연합사업도 바꿨고요. 국제연합사업도 바꿨습니다. 신학교 개혁은 원칙만 확인하고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큰 틀에서 7가지 방향을 정해서 다 끝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제 한국교회가 전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적 자원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것은 단순히 신앙의 계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선교, 교육, 봉사 전체를 돌아보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개혁을 해야 할 때다. 그것이 저출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맞물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조금 지난 것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올 때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이 저출생 문제에 대한 책을 하나 냈는데요. 뒤에 있으니까 참고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